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저 늙은이가 언제까지 버틸 것 같니? 제발 이번 생일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건물도 팔고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 거 아니야? 차갑게 식어버린 스테이크 위로 하얗게 굳어가는 기름기처럼 내 심장도 그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60층짜리 제국. 그 제국의 꼭대기에서 나는 내가 키운 자식들의 입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70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대가가 고작 자식들의 탐욕 섞인 저주였다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결심했습니다. 왕관을 벗고 가장 비천한 자의 옷을 입기로 말입니다. 내가 일군 이 거대한 성벽 아래 가장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서부터 저들의 민낯을 하나하나 벗겨낼 것입니다. 법적인 승계 절차와 이사회의 눈을 속이기 위해 나는 김 실장과 함께 치밀한 연극을 설계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100일 동안 시장은 나의 가짜 메시지에 속을 것이고 내 자식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질 것입니다. 사자는 늙어도 사자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주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72세 노인이 선택한 잔인하고도 처절한 100일간의 기록. 그 복수의 서막을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성타워 60층 회장 집무실의 커튼은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외부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는 그 공간 안에서 강중만 회장은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화려한 생일 축하 연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낄낄거림만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72세를 맞이한 노인의 귀는 젊은 시절 공사장의 소음 속에서도 기계 소리를 잡아내던 것처럼 여전히 예민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자식들과 함께했던 화려한 만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박을 입힌 접시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스테이크가 핏기를 머금은 채 식어가고 있었고 수정처럼 맑은 와인잔 속의 붉은 액체는 마치 누군가의 피처럼 기괴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강중만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꽉 쥐었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잔의 표면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그의 손가락을 타고 내려가 손목을 적셨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화려한 네온사인 너머, 자신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보았던 그 어두운 골목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입원해 준다는 그 강원도 땅 말이야. 그거 시세가 100억 원도 안 된대. 정말 짜지 않니? 그 노인네 금고에 쌓아둔 채권이 수천억 원이라는데 죽을 때 다 들고 가려나 봐. 설마 진짜 사회에 환원한다는 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 딸 슬기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평소 아버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딸인 척 굴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강중만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산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은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더 화려한 파티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슬기야, 조금만 참아. 영감님 요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 비서실장 말로는 이번 검진 결과도 안 좋다는데
조만간 큰 거 한 장 오지 않겠어? 그때까지만 효자 노릇하는 척 하자고. 오늘 케이크 자를 때 내가 아버님 만수무강하시라고 소리치는 거 봤지? 내 속이 다 울렁거리더라니까. 장남 민수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중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올린 이 60층짜리 금구렁텅이가 갑자기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준비된 화려한 수국 꽃다발의 향기가 이제는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냄새처럼 역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강중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가증권에 불과했습니다. 강중만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했다는 치욕과 자신이 키운 자식들이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참담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며 가슴에 새겼던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맞춤형 차콜 그레이 정장을 입고 은색 넥타이 핀을 꽂은 겉모습만 멀쩡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 뺨에 남은 희미한 흉터, 어린 시절 가난을 이겨내며 공사장을 전전하다 얻은 그 훈장이 오늘따라 더 붉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이 껍데기뿐이라면 기꺼이 던져주마.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밟고 서 있는 이 대리석 바닥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로 닦인 것인지 그 차가운 진실을 직접 마주하게 해주마. 강중만은 손에 든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타오르는 갈색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심장 부근에 불을 지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냉혹한 계획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성그룹 본사 지하 1층 대강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장의 중대 발표 소식에 계열사 사장단과 이사진, 그리고 민수와 슬기가 영문도 모른 채 모여들었습니다. 강당을 채운 수백 명의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고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단상 위에 선 강중만은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는 분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부러 손을 가늘게 떨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밭은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진 듯했고 눈가에는 짙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인 것 같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강당 안을 채웠습니다. 지난 30년간 나는 한성이라는 이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비껴갈 수 없더군. 이제 내 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낀다. 강중만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울림은 강당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가식적인 걱정의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그렇게 안 좋으신 겁니까? 당장 미국에 있는 최고의 의료진을 부르겠습니다. 회사를 걱정하지 마시고 몸부터 챙기셔야죠. 슬기 역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척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요양이라도 다녀오세요. 회사는 저희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아빠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강중만은 마스크 뒤로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들의 눈 속에서 읽히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환희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러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하이에나들의 눈빛. 강중만은 마이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솟아오른 핏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100일 동안 나는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비밀 요양을 떠날 것이다. 누구도 나를 찾아서는 안 되며 모든 연락은 오직 김 비서실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가 미리 녹음해둔 메시지가 매주 발표될 것이니 주주들은 안심해도 좋다. 장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중만은 천천히 자식들을 차례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늙은 사자가 마지막 사냥을 앞두고 먹잇감을 살피는 것처럼 예리했습니다. 100일 뒤 내가 복귀하는 날 그동안 누가 진정으로 이 회사를 사랑하고 지켰는지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자에게 한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물론 내 모든 개인 채권과 주식을 넘기겠다.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민수와 슬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약속인 동시에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100일간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강중만은 뒤돌아보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김 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미리 준비된 검은색 승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강중만은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쇠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복수심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민수에게는 내가 스위스의 요양원에 입원했다고 보고하게. 그리고 매주 가짜 진단서와 대역을 써서 찍은 뒷모습 사진을 보내주게. 그놈들이 안심해야 진짜 얼굴을 드러낼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입을 옷은 맞춤 정장이 아니라 남색 작업복이네. 회장님, 정말 직접 하시겠습니까? 하루도 버티기 힘든 노동입니다. 허리도 안 좋으신데 걱정이 큽니다. 김 실장의 말에 강중만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성타워를 바라보았습니다. 60층 높이의 저 화려한 성벽은 이제 그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성벽을 허물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망치를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동이 힘든 게 아니야. 사람들의 눈빛이 힘든 거지.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진실이 있는 법이네. 자네는 위에서 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만 하게. 나는 밑바닥에서 저들의 뿌리가 얼마나 썩었는지 직접 파헤칠 테니. 100일이다. 100일이면 충분해.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한성타워의 진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중만은 지하 6층 청소부 대기실에 눅눅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된 지상과는 달리 이곳은 거대한 환풍기 돌아가는 웅웅 소리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구석에 놓인 낡은 카트에서는 녹슨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낡은 사물함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이탈리아제 수트 대신 색이 바랜 남색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화상 흉터와 검버섯을 그려넣는 특수 분장을 마쳤고 목소리는 일부러 거칠게 긁어내며 투박한 말투를 섞었습니다. 그는 눈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도수 없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그 안에는 김 실장이 심어둔 초소형 렌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새벽 1시부터 4시까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는 민수 전무도 슬기 본부장도 술 파티를 끝내고 집무실을 비울 시간이니까요. 보안 카메라 기록은 제가 미리 우회해 두었습니다. 김 실장의 말에 강중만은 무거운 대걸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72년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육체적 고통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얼룩을 닦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이 성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고 무릎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모래알이 씹히는 듯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손바닥에는 벌써 물집이 잡혀 화끈거렸습니다. 차가운 청소용 액체가 고무장갑 속으로 스며들 때마다 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강중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자식들에 대한 분노는 더욱 명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장남 민수는 예상보다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된 시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수가 모델들과 함께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복도의 독한 양주 냄새와 비싼 향수 향기가 뒤섞여 진동했습니다. 야, 늙은이. 너 거기 안 비켜? 내 구두에 물 튀었잖아.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민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강중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청소복을 입은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자신의 명품 구두에 물이 묻은 것만을 신경질적으로 나무랐습니다. 민수의 눈에 비친 강중만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바닥을 닦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치우겠습니다. 강중만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민수는 마시던 와인 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붉은 액체가 강중만의 작업복과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와인이 작업복 속으로 스며들어 살갗을 적셨지만 강중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없게 시리. 이거 다 닦아내. 한 방울이라도 남으면 내일 당장 잘라버릴 테니까. 알았어?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회장실 복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민수는 여자들과 함께 회장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천박한 웃음소리는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강중만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남아 와인으로 젖은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싼 와인 향기가 진동했지만 그의 마음은 시궁창보다 더 역한 비참함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걸레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더러운 얼룩을 닦아내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까 그 사람 때문에 놀라셨죠? 여기 수건으로 우선 닦으세요. 지호였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가방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강중만의 신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여기요, 이걸로 우선 닦으세요. 술이라 금방 끈적거릴 거예요. 저는 물류창고 알바 끝나고 퇴근하는 길인데 어르신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자요, 이 삼각김밥이라도 좀 드세요. 배고프실 텐데. 지호는 자신의 가방에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강중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중만은 지호의 낡은 지갑 속 사진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은인 한성복 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강중만은 지호의 손에 맺힌 굳은 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네, 할아버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겠군. 눈매가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어르신이 저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뿐이었죠. 10년 전 돌아가시면서 제게 꼭 한성그룹에 가서 강 회장님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정작 저는 여기서 청소나 도와드리고 있네요. 그래도 전 포기 안 해요. 제 기획안이 언젠가는 회장님께 닿을 거니까요. 강중만은 지호가 건넨 삼각김밥을 꼭 쥐었습니다. 비닐 너머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가 강중만의 차갑게 식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은혜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호라고 했나?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의 그 마음 내가 잊지 않겠네. 강중만은 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버린 그 기획안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이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한성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대걸레를 잡은 그의 손에 다시금 힘이 들어갔습니다. 100일간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지하 5층에 위치한 대형 쓰레기 집화장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기계적인 웅웅 소리를 내뱉었지만 수천 명의 직원이 쏟아낸 생활 쓰레기에서 풍겨나오는 시큼한 악취를 지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중만은 무릎을 꿇고 앉아 파쇄기로 향하는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무 장갑 위로 차가운 액체가 스며들고 손가락 끝이 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0평생 남의 뒤처리를 해본 적 없던 그의 손이 이제는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와 끈적한 일회용 컵들 사이를 헤집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 아이의 진심이 여기 처박혀 있었구나. 그가 건져 올린 것은 구겨지고 커피 얼룩이 진 서류철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한성그룹 미래 성장 동력 상생형 물류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작성자 한지호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강중만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나며 손자에게 강 회장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을 남겼던 한성봉 노인. 그 노인의 마지막 바람을 지키기 위해 이 청년이 얼마나 밤을 새우며 고민했을지 종이 위에 적힌 빽빽한 수치와 정교한 도표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획안이 아니라 한성그룹이 잃어버린 초심이자 지호라는 청년의 영혼이었습니다. 강중만은 서류를 품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정을 넘긴 새벽 1시에 60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보안팀의 눈을 속이기 위해 해당 구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을 5분 전에 정지 영상으로 교체해둔 상태였습니다. 강중만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에어컨이 꺼진 집무실은 정적만이 감돌았고 멀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이곳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푹신한 가죽 의자의 촉감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그의 몸은 이미 딱딱한 청소용 카트와 지하의 플라스틱 의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지호의 기획안을 스캔하여 이사회 공식 시스템에 업로드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의 대주주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 실장을 통해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이 기획안이 채택될 경우 집행될 수백억 원의 자금 라인을 창업주 특별 신탁 자산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도 회장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집행 가능한 긴급 경영 자금이었습니다. 슬기야, 내가 쓰레기통에 던진 이 종이 한 장이 어쩌면 내가 그토록 탐내는 이 회사를 살릴
마지막 밧줄이었음을 너는 꿈에도 모르겠지. 너의 탐욕이 가린 것은 이 종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강중만은 마스크를 고쳤으며 다시 청소부 김 씨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의 복도는 차가웠고 그의 그림자는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늘어지며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대걸레 자루의 규칙적인 마찰음은 마치 무너져가는 제국을 향한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요양선포 50일째. 강중만의 몸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김 실장이 비밀리에 제공하는 고농축 영양제로 버티고는 있었지만 72세 노인의 심장은 매일 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관절에서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대걸레를 움켜쥐는 소나기에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녀 슬기가 지호를 파멸시키기 위한 비열한 덫을 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마케팅 본부 사무실은 슬기의 날카로운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목걸이 어디 갔어? 한성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그거 우리 집안 가업으로 내려오는 보석인 거 몰라? 당장 보안팀 불러. 이 사무실에 있는 인간들 전부 소지품 검사해. 슬기는 자신의 목을 감싸고 있던 수억 원짜리 목걸이가 사라졌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강중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이미 진짜 목걸이를 김 실장이 관리하는 비밀 금고에서 몰래 빼돌려 자신의 집 침대 밑에 숨겨두었고 지금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와 똑같이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이미테이션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저녁에 있을 재계 사모님들의 모임에 가기 전 눈엣 가시 같은 지호를 완벽하게 처리할 기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슬기는 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사물함 틈새로 그 가짜 목걸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강중만은 복도 구석에서 유리창을 닦으며 그 광경을 자신의 안경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보안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우회해둔 덕분에 강중만의 촬영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딸의 비열한 미소는 강중만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도둑이야. 한지호 사물함에서 나왔어. 어머, 이 비천한 놈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보안 요원들이 지호를 거칠게 몰아세웠고 바닥에 떨어진 파란색 보석이 조명을 받아 기괴하게 반짝였습니다. 지호는 억울함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슬기는 지호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계약직 놈이 감히 넘볼 물건이 아니야. 당장 경찰에 넘겨. 그리고 이놈 오늘부로 해고야. 감히 우리 아버지가 일군 회사에서 도둑질을 해? 내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강중만은 멀리서 지호의 무너지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자식의 뺨을 때리고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지호가 경찰서로 연행되기 전 강중만은 김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 지호 군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최고의 변호사를 붙이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5일 뒤에 입을 최고급 정장과 함께 내 메시지를 전달하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깝다. 사자는 늙어도 굶주린 사냥개들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말일세. 강중만은 화상을 입어 흉터가 남은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자식이 타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가짜 연극을 꾸미는 동안 아버지는 그 연극의 무대를 무너뜨릴 진짜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흩어진 슬기의 향수 냄새가 오늘따라 시궁창 냄새보다 더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1시 임원 회의실에 무거운 문이 닫혔습니다. 장남 민수는 해외 유령 회사의 대리인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독한 시가 연기가 자욱했고 테이블 위에는 한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한성의 주인은 성 씨도 강 씨도 아닌 정체 모를 해외 자본이 될 판이었습니다. 강 전무님,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5천억 원의 비자금이 전무님의 해외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회장님이 복귀하시기 전에 지분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주주들도 이미 저희가 포섭해 두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요양원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실 텐데 전무님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셔야죠. 민수는 탐욕에 눈이 멀어 만년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스위스 요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라는 김 실장의 거짓 보고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에 배포되는 회장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이 합성한 가짜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수의 눈앞에는 이미 자신이 황금 왕좌에 앉아 군림하는 모습만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아버지는 이제 끝났어. 그 노인네가 평생 움켜쥐고 있던 이 제국, 이제 내 방식대로 경영할 거다. 한지호 그놈 기획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된 건 거슬리지만 어차피 그놈은 이제 도둑놈으로 낙인 찍혀 감옥에 갈 테니 상관없겠지. 자, 서명하지. 민수가 서명을 하려는 순간 회의실 환기구 너머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강중만은 김 실장의 도움을 받아 환기구 내부에 설치된 특수 도청 장치를 통해 민수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환기구를 청소하는 것은 전문 업체가 할 일이었지만 강중만은 김 실장과 짜고 특수 방역 청소 명목으로 해당 구역의 보안을 해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좁고 먼지 가득한 환기구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강중만은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지자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머니에서 비상용 알약을 꺼내 씹었습니다. 물도 없이 삼킨 약의 쓴맛이 혀를 마비시켰지만 그는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방금 서명한 그 종이는 내 승전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부고장이다. 너는 내 아버지를 판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영혼을 팔았구나. 내가 들이키는 그 술이 사실은 내가 흘린 피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강중만은 가까스로 녹음기를 챙겨 환기구를 빠져나왔습니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절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이 그를 부축해 지하 대기실로 옮겼습니다. 회장님, 이제 95일째입니다. 이제 단 5일 남았습니다. 지호군도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로 풀려났고 회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비밀 가옥에서 대기 중입니다. 슬기가 숨긴 진짜 목걸이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강중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자식에 대한 일말의 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정의의 칼날만이 밤하늘의 달빛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100일의 시간 중 단 5일. 왕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성타워에서 쫓겨난 지호의 뒷모습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청년의 어깨 위로 진눈깨비가 내려앉아 옷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그가 정문을 나선 순간 매연 냄새가 가득한 길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김 비서실장이 내려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실장은 말없이 지호를 조용한 안전가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한성타워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고요한 숲속의 별장이었습니다. 지호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김 실장이 내민 커다란 화면 속에는 남색 작업복을 입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늙은 청소부 김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 노인은 굽은 등을 하고 지호가 버려진 쓰레기통에서 기획안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 지호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한성그룹의 창업주 강중만 회장이었습니다. 지호는 차가운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기획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라는 보잘것없는 청년을 위해 60대 노인이 먼지를 뒤집어쓰며 바닥을 닦았다는 사실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강중만이 미리 남겨둔 녹음 메시지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성대 변조를 하지 않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지호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지호군, 자네 할아버지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으려 하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보답이 아니야. 자네가 보여준 정직함과 그 뛰어난 기획안이 이 회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지. 남은 5일 동안 자네는 우리 쪽 법무팀과 함께 슬기가 꾸민 목걸이, 사건의 무고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게. 그리고 5일 뒤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나. 지호가 안전가옥에서 결의를 다지는 동안 강중만은 타워 지하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김 실장을 통해 이사회의 핵심 멤버들을 비밀리에 소집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치매로 몰아 성년 후견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중만은 자신이 평소 다니던 주치의를 통해 온전한 정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의료 진단서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는 회장의 특별 전령인 김 실장을 통해 100일째 되는 날 회장이 직접 복귀하여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시장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딥페이크로 합성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매주 월요일 아침 주주들을 안심시켰기 때문입니다. 강중만은 어두운 지하 대기실에서 자신의 손등에 남은 커피 화상 자국을 어루만졌습니다. 딱지가 앉아 가려운 그 상처는 자식들이 남긴 붉은 낙인이었습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슬기가 자신의 집 침대 밑에 숨겨둔 진짜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확보하고 사물함에 넣었던 것은 정교한 가짜였다는 보석 감정서를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짠 덫에 스스로 목이 조여오는 줄도 모른 채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차가운 공기는 이제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고요했습니다. 드디어 100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한성타워 60층 그랜드 볼룸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연회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했고 연회장 가득 풍기는 비싼 백포도주와 꽃향기가 사람들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은식기가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천장을 울렸습니다. 장남 민수는 화이트 턱시도를 입고 연신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내빈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차녀 슬기는 수만 개의 보석이 박힌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목에 다시 걸린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냈습니다. 그녀는 지호를 도둑으로 몰아낸 그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리 없다고 확신하며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민수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한성그룹의 창업주이신 강중만 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한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60층 대강당의 거대한 황금색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목 부분이 늘어난 남색 작업복, 땀과 먼지가 찌든 초록색 안전모, 그리고 한 손에는 낡은 대걸레를 든 청소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짓밟는 장화의 투박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민수와 슬기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노인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보안팀,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중만은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민수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서 얼굴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썼던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 안경 속에 숨겨진 카메라가 그동안 기록한 모든 진실이 이제 세상에 공개될 차례였습니다. 강중만은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덮고 있던 실리콘 패치를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검버섯이 핀 가짜 피부가 벗겨지고 땀에 젖은 백발이 드러났습니다. 안전모를 벗어 던지자 30년간 한성을 호령했던 강중만 회장의 날카로운 안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중만은 일부러 내던 거친 목소리가 아닌 본래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죽기를 바랐던 내 아비다. 내가 늙은이라 부르며 구두 밑에 와인을 붓고 침을 뱉었던 그 청소부 김씨란 말이다. 강중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강중만은 단상 옆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100일 동안 안경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들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회장실에서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려던 은밀한 계약 현장, 슬기가 지호의 사물함에 가짜 목걸이를 넣는 비열한 순간, 그리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팔아치우려던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강중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강중만은 차갑게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오해라고? 너희는 지난 100일 동안 내가 낮은 곳에서 흘린 땀을 비웃었다. 내가 일군 회사를 너희의 탐욕으로 더럽혔지. 김 실장, 검찰청 수사관들을 모시게. 강당 뒤편에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철컥이는 수갑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와 슬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무고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는 이제 그들의 수치가 되어 바닥을 긁었습니다. 강중만은 사색이 된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강민수, 강슬기 두 사람을 한성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한다.
너희는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지방 물류창고 현장직으로 3년간 근무하며 죄를 씻어라. 그곳에서 너희가 짓밟았던 사람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강중만은 뒤를 돌아 문가에 서 있던 지호를 불렀습니다. 지호는 강중만이 준비해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한성그룹의 차기 경영권은 나의 친자식들이 아닌 한성그룹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한 한지호 군에게 신탁될 것입니다. 지호 군은 이미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물류혁신안의 주인공입니다. 나의 개인 주식 중 30%를 성과급으로 지호 군에게 신탁하고 그에게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강중만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72세 노인의 작업복 입은 손과 26세 청년의 젊은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전수가 아니라 35년 전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진정한 기억과 정신의 회복이었습니다. 지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고 강중만은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지호군, 이제 이 회사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게.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밤, 강중만은 다시 지하 6층 청소부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60층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이곳의 곰팡이 냄새와 기계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지하실 공기에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사물함에 걸려있던 자신의 남색 작업복을 어루만졌습니다. 고생 많았다, 김씨. 강중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청소부 대기실의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72년 평생 가장 힘들었던 100일이었지만 또한 가장 값진 100일이었습니다. 진짜 권위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정장 뒤에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성타워의 유령이었던 노인은 이제 진정한 제국의 주인이 되어 다시 시작될 내일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낡은 작업복에 묻은 먼지들조차 금가루처럼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